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삼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 고지가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빨리 이제 올해는 꼭 합격을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예비순환 전에 겨울방학 때 기초 기본 강의부터 했었죠.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드디어 3순환까지 왔어요. 자, 총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반이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제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순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순환 때까지 과정을 다 지금 이 교재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만 이 교재에다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시간이 우리가 부족하잖아. 18번 수업에 지금 570페이지 교재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그 모의고사 출제를 통해 갖고 1순환, 2순환, 예비순환에서 그 포함되었지만 이 교재에 못 들어간 것들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챕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모의고사는 될 수 있으면 두 문제 정도로 매번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빈틈없이 좀 이렇게 좀 보충을 갖다 하도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순환, 2순환 때 이제 공부를 했다가 이제 빼놨는데 그게 이제 3순환 때 안 집어넣고 했는데 그게 출제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 없도록 좀 커버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신없이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10페이지 봐주시면은 좀 다른 교재하고 좀 특이한 그런 챕터가 들어가 있죠. 사회과학적 인식론과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오늘 첫 수업만큼은. 그래서 근데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이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플러스 알파의 성격으로서 제일 기본적인 그 개념이라든가 그러니까 도대체 사회과학자들은 이론을 갖다가 어떤 이제 틀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수업을 들어가시면 이론들을 갖다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십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 시간에 요거를 갖다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자, 기출과 관련해서는 이 챕터 안에서 양적 접근, 질적 접근 그리고 또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방문론하고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가셔서요. 자, 존재론, 온톨로지, 뭔가 철학적인 냄새가 팍 풍기지. 자,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사회를 갖다 바라볼 때, 자, 사회를 갖다 바라볼 때 일정한 구도 안에서 이제 사회를 갖다 바라보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이론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회 현상을 갖다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화가의 작업에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 화가들이 그림을 갖다 그릴 때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갖다 하는 게 우리 와이프가 화가야. 우리 딸내미도 화가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고민을 갖다 하는 게 뭐냐면은 자,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갖다가 전반적인 구도를 짜서 그 구도 안에다가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을 갖다 어떤 그 구성 단위들이죠. 구성 단위들을 갖다 이 구도에 맞춰서 배열을 할 것이냐. 그렇죠? 전반적인 구조, 질서를 먼저 짜놓고 그 질서에다 정연하게 단위들을 배치할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이제 그 눈에 들어오는 그 광경 중에서 특정한 어떤 정물, 돌멩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걔를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그림을 갖다 그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를 연구를 갖다 할 때 사회를 바라볼 때 전반적인 질서, 구조라고 부르는 그 사회 구조라고 부르는 전반적인 어떤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 질서를 갖다 따르는 사람들의 양상을 갖다가 서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 행위자에다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갖다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이익을 갖다 추구하고 그런 가치와 이익을 갖다 중심으로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론을 갖다가 개발하는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존재론적인 쟁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존재론적 쟁점 그러면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이론이냐, 아니면 행위자의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 이론이냐, 이런 이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과학 이론은 그래서 구조 중심 이론, 행위자 중심 이론, 또 두 개를 갖다 절충하는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사회구조와 행위자. 먼저 사회구조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구조, 시스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조는 자, 상호작용하는 단위들이 구성해내는 질서를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너하고 내가 꾸준히 꽤 긴 시간 동안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다 보면 거기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하이데거의 유명한 하이데거가 아니라 하이에크의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해보자고. 내가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장난을 갖다 이제 학교에서 장난 삼아서 한 적이 있었었는데 협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좀 내용이 지루해가지고 좀 장난을 쳤어요. 이쪽 줄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말아갖고 상품처럼 써라. 이쪽 줄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찢어갖고 수표처럼 써라.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교환을 해라. 교환은 일종의 상호작용이잖아. 그쵸? 자, 처음 상호작용을 갖다 한 결과를 놓고 보면 가격이 이제 그 거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50원에 거래를 하고 이쪽 조는 50원에 거래를 하고 저쪽 조는 5만 원에 거래를 하겠죠. 그쵸? 무질서해. 질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결과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줘. 애들한테. 지들끼리 킥킥 웃고 난리가 났지. 막 때리면서 야 인마 쟤는 50원에 팔았는데 너는 5만 원에 팔았마. 그럼 네가 비합리적이지 이래갖고 지들끼리 막 그런다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호작용을 갖다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떨까? 결과가 수렴되지. 그렇죠? 일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조야. 가격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그냥 자의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의 영향력 하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게 평균적으로 한 5,00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5,000원 가격을 갖다 중심으로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구조는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규칙,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과 질서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규정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 구조의 개념이에요. 자, 사회구조란 무엇인가? 구조란 용어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특징,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을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바뀌고 규칙이라고 하는 게 맨날 바뀌면 그건 구조적인 게 아니지. 그렇죠? 유지되는 것, 지속되는 것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학교, 정당과 같은 형식적인 조직체들과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구조가 있죠. 결혼, 선물 등 이건 어때?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관습이죠. 관습이나 또 법률과 같은 사회 제도들이 다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오랜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질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의 계층 혹은 계급 체계도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소득의 분포에 따라 가지고 무슨 그 고소득층, 저소득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뉘어지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질서잖아. 대체로 비교적 느리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단위면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보다 전문적인 용법, 즉 사회과학적 용법으로 구조는 보다 한정된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떤 영속적인 유형,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질서를 갖다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일 때 구조란 부분들의 배열이라는 보다 특수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이 국제정치학에서는 특히 구조 개념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야.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지. 재작년 시험 문제 여러분들 월츠하고 월러스타인의 구조 개념을 갖다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 얘기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룰 텐데 월츠의 구조 개념 얘기할 때 배열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 배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 계층,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계층이 하나의 구조라고 해봐. 질서야. 그럼 그 질서에 맞춰 가지고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위계 서열이 생기잖아. 그렇죠? 이런 게 배열이야. 소득을 중심으로 한 질서. 그럼 이 질서에 맞춰 갖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구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스 월츠가 얘기하는 국제 정치에서의 구조라고 얘기할 때 구조는 국가들의 권력 관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질서다.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갖다 해서 자 결국 모든 국가들은 힘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위계가 형성될까? 어떤 배열이 형성될까?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 그렇죠? 힘을 적게 가지고 있는 약소국,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중견국이라고 하는 배열의 질서가 생기잖아, 그렇죠? 이렇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단위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배열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분들이란 주로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즉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포인트,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구조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석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자, 전체와 부분 혹은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할 거냐,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강조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들이 형성됩니다.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적 전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행위자 중심론. 제목을 길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행위자 결정, 행위자 중심론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행위자를 강조하는 이론. 대표적인 게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원자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원자론 혹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전통은 자, 중요한 첫 번째 특징,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자, 여기서 합리성이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회과학 공부하고 고시 공부하다 보면 맨날 합리적 행위자, 합리적 선택 이런 얘기 하잖아. 합리성이 뭐야, 합리성이? 자, 여러분, 합리성은 이성에 부합한다는 거잖아요. 이성에 부합하는 특징이 합리성이잖아. 그럼 이성이 뭔데? 자, 이성을 갖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합니다. 이게 정치 철학 공부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성은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윤리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성은 첫 번째 어떤 의미?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선과 악을 갖다 판단하는 능력. 두 번째, 이성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은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성은 도구적 이성. 이건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원자론적인 입장, 행위자 중심의 이론은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이때 합리적 행위자는 뭐? 도구적 이성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개인은 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자라고, 그런 의미예요. 자, 개인주의 전통은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 더 쉽게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생각하는 거야. 법은 바로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이익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의 시각이죠. 자, 보세요. 사회는 합리성, 즉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 즉 행위의 수단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혹은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포인트, 타인과 협력한다. 타인과 협력이란 말 뒤에다가 뭐라고 쓴다? 뭐라고 적는다? 일종의 구조적인 것, 집합적인 것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야? 보다 효율적으로, 즉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하고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다 가지고 조직이라든가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구조는 쉽게 말하면 개개인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된 집합, 즉 구조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이런 걸 우리가 도구주의적 사회관이라고 부르죠. 그 구조가 개인의 합리성 추구,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할 때는 행위자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행위자 중심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과학 이론이 뭐다? 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 사상. 그렇죠? 바로 뭐 국가가 어떤 개인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 사상 및 경제 이론과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으며,
국제정치학에서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각각의 이론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비판 알아놔야죠. 11페이지. 자, 이런 식의 이제 사회이론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사회 구조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즉 뭐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존재하면서 우리들의 선택을 갖다가 이제 그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행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과 제도와 관습과 등등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뺑이 치고 왔거든요. 오늘 수업 되게 많은 날이야. 수업하고 바로 지금 달려왔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에이씨, 허리도 아픈데 그냥 내 건강을 이용해 생각해 들어넣어서 수업하자. 내 건강이라는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못해? 왜 못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인간 왜 저러냐, 정신 나갔나 봐, 난리가 날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을 갖다 계산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를 갖다 판단할 때 이미 존재하는 질서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개인주의적, 요 어려운 말이 좀 나왔어요.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 인식론과 결합할 때, 특히 대표적인 게 행태주의라고 하는 방법론과 결합을 하게 될 때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해하기 쉽게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 인식론에 밑줄 치시고 위에다가 대표적으로 행태주의. 우리가 시험 문제 과거에 나왔던 행태주의라고 쓰세요. 저 뒤에 방법론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자, 행태주의와 결합할 때 밑에 줄 가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그런 연구로 빠지게 된다. 왜 그러느냐? 행태주의라고 하는 연구 방법은요, 자,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들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뭐라고요? 행태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입증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를 시켜버려. 그럼 어때? 가치,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건 연구 대상에 안 들어와.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이런 지금 얘기한 원자론, 행위자 중심 이론이 행태주의하고 결합하게 되면 개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관습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전통 문화 같은 걸 다루겠어 안 다루겠어? 안 다루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서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에밀 뒤르크하임이라고 하는 학자의 자살론이라는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살의 이유에 대해서 자, 그 뒤르크하임이 이제 쭉 경험적으로 연구를 하잖아. 연구를 갖다 하는데 어떤 자살의 이유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갖다 버릴 때 그 자살을 통해서 숭고함이라든가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희생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찬하는 집단적 문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 같은 것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테러범들 같은 경우는 어때? 자기들의 목숨을 갖다 초계처럼 버려. 왜? 자기는 죽지만 어때? 그 공동체로부터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인 구조, 사회적인 질서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행위는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조를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의 이익 추구로만 너무 환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행위자들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념이라든가 가치에 입각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행동의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익이 작용하지 않는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질서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 뒤에 가면 나중에 공부하겠고 시험 문제도 몇 번 출제됐던 게 바로 뭐냐면, 자, 투표 행태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 선택에 입각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어떻게 설명해? 자, 투표를 갖다가 할 때 내가 표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냐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냐, 이걸 갖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비용이 더 많으면 투표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그렇죠? 근데 어때?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어떤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그렇죠? 민주적인 어떤 가치, 시민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표를 갖다 하기도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현실에서 행위자는 거기 다음 점 가셔가지고요. 사회 현상을 사회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화를 과도하게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국내 정치의 변화를 몇몇 엘리트들의 선택의 결과로 간주한다거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경우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본 행위자인 국민국가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환원하게 됨으로써 행위자를, 이게 포인트,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너무 도외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두 번째 전통은 구조 중심입니다. 행위자 중심 이론하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구조 중심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구조 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런 이론들이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밑줄 쫙. 핵심은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행위자 중심 이론은 나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얘도 이익을 극대화해. 따로따로 흩어져 갖고 이익을 극대화하다가 자,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는데 아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같이 힘을 합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 직면했을 때 얘네들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게 된다는 거야. 비슷하게 나하고 힘을 합칠 애가 있나? 보니까 얘가 나를 보고 빵긋 웃고 있네. 빵긋 웃으면서 갑자기 이러고 있어. 하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저놈이다. 저놈이다. 가서 뭐라고 얘기해? 형씨 나랑 같이 해볼 쳐? 근데 너 뭐 갖고 있는데? 아, 나 뭐뭐 갖고 있어. 아, 나 그거 없는데 잘 됐네. 그럼 어때? 힘을 합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첫 번째는. 그쵸?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조 중심 이론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하고 내가 꾸준히 상호작용을 해. 무엇인가를 주고받아. 그 결과로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같이 거래를 갖다 계속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권력관계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계속 착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정된 질서로 굳어지는 것. 그쵸? 요거를 갖다 이제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구조는 얘들의 관계를 지배하게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마르크스가 자기보다 좀 한 세대 앞섰던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했거든. 그 중에 이제 생시몽, 푸리에, 오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사회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박애주의자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본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행위자지. 자본가들의 양심과 어떤 희생 정신을 가지고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거든. 그렇죠? 행위자의 양심을 갖다 가지고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가 금수저야. 아빠 돈 줘. 뭐 하려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뉴하몬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높은 임금과 노동자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깨끗한 어떤 숙소 이런 걸 실제로 만들어서 했어. 근데 어때? 지속 가능하지 않았지. 왜? 사회 구조가 어떤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어요?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야. 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임금을 세이브해서 자기 상품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자본주의의 경쟁 질서였거든. 결국 로버트 오웬은 박애주의를 갖다가 발휘를 했지만 이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했죠. 마르크스가 하하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당신은 꿈을 꾼 거야. 유토피안이라고. 당신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나는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과학자,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르크스가 분류를 했단 말이지. 그쵸? 자, 구조중심론은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해 버린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시각입니다. 여기 시각이.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합니다.
부분들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위자 중심론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로서 형성된 구조, 예를 들어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관습 등의 속성과 논리를 파악하고, 속성과 논리를 파악한다? 무슨 소리? 이런 질서가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만드는지, 그렇죠? 이러한 질서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하고 그것이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향, 습관 등을 통해서 설명되고, 집단적인 현상은 개인들의 성향이나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결과, 즉 전체가 행위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며, 이 전체, 즉 구조의 논리로부터 부분, 즉 행위자의 행위를 갖다 설명하는 논리가 도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이론들, 구조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과학의 주요 이론들이 이런 구조 개념에 입각해 있으며, 국제정치학에서는 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공부할 이론들인데, 신현실주의, 종속이론 등이 이런 구조행위자 시각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재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월츠하고 그다음 월러스타인의 구조 개념을 갖다 비교하라는 문제 나왔었는데, 한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요 포인트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 바로 뭐냐, 이 구조 중심론을 따라가는 게, 자, 기출 문제하고 관련돼서는 월러스타인도 이런 구조 개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조 중심론이고, 그다음 누구? 케네스 월츠. 그러고 보니까 또 둘 다 W네. 케네스 월츠라고 하는 그 국제정치학자, 신현실주의를 맞는 국제정치학자죠. 이 사람도 어때? 지금 얘기한 구조 중심론이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월츠의 구조 개념은, 자, 기능적입니다. 기능주의적입니다. 자, 월러스타인의 월러스타인이라고도 하고 월러스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구조 개념은 갈등론입니다. 자, 이게 뭐냐? 기능주의와 갈등론의 차이점을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야. 기능주의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하냐면,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이 구조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는 중립적이다 또는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누구를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야. 가치 중립적인 게 이 질서야. 자, 그다음 이제 사람들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연구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요라든가 혼란이 없는 상태잖아요.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으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혼란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의 주제는 이 구조,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각각의 행위자들이 어떤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론을 전개하는 거라고. 자, 시험 문제에다 적용해 보자. 월러스틴이 바로 이건데, 월러스틴이 아니라 월츠가 이건데, 자, 행위자가 국가야. 개별 국민국가들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질서가 만들어졌어. 어떤 질서? 세력 균형. 그렇죠?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지 않는 팽팽한 힘의 균형 상태가, 권력을 중심으로 얘들이 게임을 해서 세력 균형, 그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질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 이 국가들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이라든가, 그쵸? 안보 정책, 이것들의 그 포인트는 뭐를 지향해야 돼?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어떤 국가랑 동맹을 맺어야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의 무장을 해야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가? 그렇죠? 이런 세력 균형의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자꾸 월러스틴이래. 월츠의 얘기야. 구조 개념이야. 거기 비해갖고 월러스타인의 구조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갈등론이지. 구조는 절대 중립적이질 않습니다. 구조는요, 자, 사회 관계에서 힘의 불평등의 관계가 그대로 질서, 고착된 질서가 돼버린 게 구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누군가를 이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전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질서가 되는 거고, 이 질서로부터 계속 꿀을 빠는 행위자, 계속해서 상실하는 행위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지. 이 구조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 의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월러스틴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뭐를 했냐가 아니라 이 구조를 혁명을 통해서 타파를 해야 저개발 국가들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체제라고 부르는 세계 자본주의 구조는 계속해서 선진국이 저개발 국가를 착취하는 구조고, 이 구조는 정당하지 못한 구조야. 그렇죠? 이 구조를 벗어나서 저개발 국가가 다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제국주의 투쟁, 그렇죠? 반중심부 투쟁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로 나가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활용했던 요 관점에서 월러스틴과 그다음 이제 월츠를 갖다가 비교하는 그 답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구조 중심 접근과 기능 중심 접근,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자, 구조 중심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조 기능주의를 갖다 하더라도, 자,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연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 중심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느냐?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구조에 맞춰서 설명하는 이론적 전통인데,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와 판단과 선택을 결정하는 외적인 힘으로 간주됩니다. 구조는 일종의 어떤 현상, 어떤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서 작용합니다. 구조 속의 행위자는 어떤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구조의 논리에 따라서 행위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루이 알티스의 유명한 말인데, 개인적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의 지원자거나 운반자에 불과하다. 무슨 소리? 구조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행위자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알티스가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기능주의적 접근. 자, 기능주의적 접근 옆에다가 괄호 치시고 특히 실증주의와 연결 이렇게 쓰세요. 특히 실증주의와 연결. 자, 구조중심론, 나 미리 말로 설명을 해볼게. 이게 구조중심론을 갖다가 따라가는 학자들 중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자, 이 구조가 어떤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이 구조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 근데 그 질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경험적으로 관찰하기가 힘들다고. 이때는 뭐를 보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행위자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가를 갖다 관찰을 하면 전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지. 쉽게 얘기해보자. 아름답지 않지만 제 몸을 봐주세요. 자, 심장이 무슨 일을 갖다 하는가를 관찰을 하는 거야. 김성현의 몸의 구조 자체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심장, 콩팥, 허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1분 동안에 120번을 뛰면서 피를 펌프질 하더라. 아,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갖다 하게 되면 얘들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딱 구성해서 아, 전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거니라고 추론해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는 게 기능 중심적 접근입니다. 주로 비교 정치학에서 주류 이론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갖다 많이 하는 거야. 구조 기능주의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기능주의적 접근. 구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의 속성, 그러니까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행위자들, 구성 단위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 사회를 설명하는 전통입니다. 그렇죠? 정당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자, 행정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그 나라의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 기능이 뭐예요? 행위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합니다. 자, 실체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구조가 실체고, 실체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능이나 작용을 통해서 파악되고 인식된다고 봅니다. 기능들은 체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현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과 학생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하나를 갖다 만들 때 그 컴퓨터가 CPU, 그다음 램, 그다음 또 무슨 뭐야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메인보드 이런 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질서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렇게 CPU의 기능, 무슨 램의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컴퓨터의 특성을 갖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구조는 하나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얘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전체를 갖다가 유지시키고 작동시키는 거죠. 마치 컴퓨터의 여러 부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쓰는 애매모호한 용어가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 단위들, 행위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뭔가 어떤 효과를 갖다 산출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구조는 부분들의 관계, 즉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주의자들은 기능이나 작용은 동태적 속성을 띠고 있지만, 그렇잖아. 콩팥과 심장과 이런 것들은 움직여, 운동을 하잖아. 하지만 이 전체로서의 구조는 정태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변화를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자, 기능주의자들은 고정적인 실체로서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나보다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여러분들 나보다 훨씬 프레시하잖아.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 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회 시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능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어떤 일을 갖다 하시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기능주의야.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은 뭐를 해야 되죠? 이게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자들은 특히 중요한 거, 기능주의자들은 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포인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월츠가 얘기한 것처럼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국가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 자, 비판. 예, 크게 두 가지 이제 지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조 결정론에 빠지게 되면 행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말이야, 어떤 아랍인 부자가 있었어.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목마를 태우고 가는데 구조주의적 접근을 해. 어떤 식이냐? 아버지가 애를 갖다 이렇게 목마 태우고 가면서 추임새를 넣어. 무슨 대학 교육의 문제는, 그럼 위에 있는 애가 6살 정도 먹은 애가 자본주의의 문제 이런다고.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는 자본주의의 문제. 아시겠죠? 모든 걸 다 뭐야? 구조로 환원시켜 버려. 그럼 어때?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분석이 안 될 거 아니야. 구조적 접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조결정론. 이 시각에서는, 자, 구조중심론에서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나 특질을 고려해서 제외시켜 버리고 이 성향과 특징을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법이나 관습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하거나 어떤 정치적 사건을 역사나 국제 환경에서 비롯된 필연성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행위자가 실제로 어때?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전략적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미시적 차원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선거 얘기할 때, 국제정치 얘기할 때 이 포인트 다 나와. 다시 다 나올 거야. 그때가 갖고. 자, 심각할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현상들을 모두 구조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게 되는 결정론적 시각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구조를 갖다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구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변하지 않는 규칙, 변하지 않는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이 행위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 구조의 변화, 역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는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자, 이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구조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자들은 언제나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로 인해서 혁명이나 쿠데타, 정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구조 개념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트워크 구조야. 네트워크 구조. 자, 요건 특히 여러분 21세기 국제 정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한 틀이고, 특히 어떤 이제 사이버 문제라든가 특히 21세기형 문제를 설명할 때 이 네트워크 분석이 상당히 유용해요. 자, 이거 설명하려면 일단 문제 의식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의식은 일상적인 관계를 분석하자. 일상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자. 이게 첫 번째 슬로건이야. 여러분, 이 이론을 갖다 개척한 초창기의 학자가 게오르크 짐멜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 되게 비주류였고 되게 불우했어. 별로 이제 나처럼 말이야 학계 프롤레타리아 이런 길을 갖다 간 사람이야. 비주류야, 비주류. 근데 왜 그랬느냐? 당시 주류들은 큰 구조 중심에 접근을 했거든요. 일단 좌파 쪽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우파 쪽에서는 막스 베버의 근대성에 관련된 분석, 이런 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기하는 질문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이걸 연구를 안 하냐는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돈의 철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돈이 필요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자,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을 가잖아. 20세기 초반에 은행이 발달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어때? 돈 빌리려면은 친구한테 가. 친구한테 가갖고 야, 돈 좀 있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김부잣집 찾아가야지. 동네 부잣집한테 가갖고 아이 그 부자심 김 부자님 안녕하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가지고 지금 뭐 보리 몇만 말 꺼주시면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잖아요. 즉 뭐 대면적 관계, 제도화되지 않은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산출하는데, 학자들은 전부 어때요? 제도적인 은행 제도, 그렇죠? 대출 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제도만 다루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사회 연구를 할 때, 자, 시민사회를 연구하려고 해. NGO들이라든가 시민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는 정당이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입법부하고 다르게 제도화가 덜 돼 있잖아. 가입도 되게 수월하고 이탈도 되게 수월하잖아. 회원들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구속력도 강하지 않잖아요. 대체로 어때? 어떻게 가입해? 친구가 야, 내가 지금 개 동호회 멤버인데 거기 개들 예쁜 애들 많아. 너 저기 뭐야 그 나랑 같이 가입할래? 친구가 그러면 나 가입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일상적인 관계. NGO라든가 시민사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단 말이지. 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자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구조 중심론의 구조 결정론과 행위자 중심론의 행위자 결정론의 문제를 다 극복해보자. 무슨 소리? 구조의 영향력도 설명하면서 행위자들의 자유도 설명해보는 그런 이론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네트워크 이론이 지향하는 목표예요. 자, 읽어가면서 보충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행위자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 말이 어려워. 혹은 형식으로서의 구조. 쉽게 말하면 지금 감이 안 올 텐데, 이 사람들은 구조를 갖다 뭐로 보냐면 행위자 A, 행위자 B, 행위자 C, 행위자 D. 얘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즉 상호작용하는가. 모양 하나가 나왔잖아. 이게 이 모양이 구조야. 아시겠죠? 지금 이 모양을 우리가 구조 1이라고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접속이 돼. 그쵸? 뭐 E, F 얘들이 접속됐어. 자, 모양이 변했죠. 모양이 변했죠? 이건 뭐야? 구조 2가 되는 거야. 구조는 구체적인 이 상호작용하는 형태. 이 형태가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그런 의미예요.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 혹은 형식으로서의 구조란 말이 그 얘기예요. 자, 최근에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를 얘들이 마디야. 각각의 행위자들, 네트워크를 갖다 각각의 네트워크를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지점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노드, 매듭이라고 부릅니다. 노드,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 얘들이 맺고 있는 구체적 관계를 우리가 유대관계, 타이란 말을 써. 주로 우리가 영어로 사회과학에서 자주 관계, 상호작용 얘기할 때 릴레이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긴 타이란 말을 쓰네? 왜 타이란 말을 쓸까? 이 타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상적인 유대관계라는 뜻입니다. 유대관계. 관계는 관계인데 유대관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덜 된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사회 구조가 네트워크로 파악될 때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마디, 즉 노드가 얘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한 조직이나 집합체를 뜻할 수도 있으며, 또한 마디들의 연결인 유대는 자원과 정보가 유통되고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얘는 정말 상호작용이 내용이거든. 우정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무슨 뭐 금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의 내용은 다양할 수가 있죠. 자, 이 이론은 위에서 설명한 두 이론, 구조중심론과 행위자 중심론을 비판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자, 마크 그라노베토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이론을 갖다 특히 시카고 대학에서 발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 구조중심론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조중심론은 over socialized theory, 과사회화된 이론이다. 구조가 행위자를 다 결정한다고 보니까 이걸 over socialized, 그쵸? 너무 과사회화된 이론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 다음 행위자 중심 이론을 뭐라고 비판했어? under socialized theory, 그쵸? 저사회화된 이론, 구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뭐야? 자기는 두 가지를 결합한 이론을 갖다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했어? 미리 얘기를 할게. 자, 행위자들이 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 그렇죠? 자,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행위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느냐, 행위자 중심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의 형태, 하나의 구조로서 네트워크가 얘들에게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된다는 거야. 자, 자원과 권력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봐. 여기에 다른 네트워크가 접속이 됐어. 그럼 어때? 권력과 자원의 흐름이 바뀌게 되잖아. 이 바뀜에 얘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나가는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설명하면서도 이 네트워크의 형태가 얘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조와 행위자의 중요성을 다 같이 포괄하는 이론이다라고 얘들은 주장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사회 구조가 네트워크를 요구했고, 자,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분석 단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얘들이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와 내용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게 되면 연구자들은 그들이 누구와 가깝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추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약, 그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이 접근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포인트, 형태를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정보의 순환 경로를 밝혀서 그것이 행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추상적이죠? 자, 내가 이제 전문 분야가 철도니까, 고속철도 분야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철 개발 정책. 자, 내가 이걸 분석하려고 해. 이걸 분석하려고 할 때 네트워크적 접근 방법을 쓰게 되면, 자, 철도 영역에 있는 행위자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정부, 자, 정부의 철도 기관, 예를 들어 갖고 민간의 철도 기업, 또 이제 뭐가 어떤 범주가 있을까? 어떤 이제 이용자, 뭐 이런 범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범주가 전부 다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아니죠. 이 중에서 고속철도의 프로젝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거야. 탐지를 한 다음에 얘들이 고속철도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가를 쫙 이 관계를 유형화시켜 보는 거란 말이지. 누가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빈도로 자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걸 왜 파악해? 그럼 이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많은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또 실제로
누구를 중심으로 정보가 모이게 되고 분산되는가 그 길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요걸 알게 되면 어때? 이 고속철도 개발에서 실제로 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자원들을 통제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서술해낼 수가 있잖아. 경험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더 사례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모 기관이 통신조회를 막 무작위로 했었지. 시민들의 전화 통신 기록을 갖다 그냥 뒤져가지고 그때 이제 내 친구들도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의 그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이런 게 와갖고 충격받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꽤 시끄러운데 그냥 넘어갔어. 그때 이제 그냥 그 모 기관이 했던 얘기가 뭐야? 내용을 보지 않았다. 우리는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누가 누구랑 어떻게 통화를 했는가 요것만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뿐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그게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건 얘들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누가 누구랑 얼마나 많은 빈도로 접속을 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걸 파악하게 되면 정보가 누구한테 모이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노드를 내가 장악하거나 그 노드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네트워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21세기 국제정치를 얘기할 때 국내의 행위자와 국제적인 행위자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간의 상호작용이 국가의 외교라든가 안보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마약 얘기해 보자고. 마약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행위자와 국제적인 행위자가 연결이 되면 자 그걸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 정부한테 압박을 갖다 가해가지고 니네 나라의 마약 네트워크를 통제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게 실제로 벌어져. 뭐 미국이 멕시코한테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야. 그렇죠? 멕시코의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멕시코한테 뭐라 그래? 마약 단속을 제대로 해. 안 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거야라거나 압박을 준다고. 그렇죠? 이런 민간의 네트워크가 국가의 외교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신안보 딜레마라고 하는데 저 뒤에 가면 여러분 이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네트워크 이런 거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그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첫 번째죠. 이 접근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정보의 순환 경로를 밝혀서 그것이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 내용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재반관계의 집합이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경계, 다양한 상황 하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의 영역,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교환의 형태 등을 결정한다는 기본 전제에 서 있어요. 길게 얘기했지만 다 날려버리고 한마디로 이 네트워크의 형태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런 이제 기본 전제에 서 있으며 따라서 관계들의 집합의 형태론이라고 불립니다. 구조가 뭐야? 이런 관계가 이런 형태. 이 형태가 구조예요. 그렇죠? 자, 네트워크 접근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객관적인 구조, 우리가 얘기한 두 번째 구조 중심론의 구조 분석을 거부합니다. 구조는 여러 관계들이 접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파악됩니다. 그 결과 포인트, 공식적인 지위, 공식적인 지위는 제도적인 관계, 제도적인 지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보다는 이걸 우리가 강한 관계라고 합니다. 일상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계들, 약한 관계들을 보다 중시합니다. 그렇죠? 이 네트워크를 갖다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때? 어떤 제도적인 지위를 차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줘야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세지마 류조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죠. 이 사람이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단절됐던 시절에 실제로 어때?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주는 핵심 인물이 세지마 류조입니다. 양국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사람인데 어떤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를 갖다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지. 왜? 이런 사람이 있어야 공식적으로 메시지가 또는 관계가 오고 가기 힘들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해줘야 된다고. 또 여러분들 어때? 옛날에 우리가 남북 관계, 남북 회담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경직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는 진짜 남북 대화라는 게 없었거든.
근데 그러다 어쩌다 한번 이제 만나잖아. 만나면은 공식적으로 판문점에서 이제 양국의 그 공식적인 관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얘기를 안 해요. 회담을 하는데 회담인데 말을 안 해. 뭐 하는 줄 알아? 담배만 펴. 시인 김지아가 쓴 시도 있어. 남북회담은 재떨이 회담이다. 제목이 재떨이 회담이야. 담배만 펴. 서로 최대한 거만한 자세를 가지고 담배 뻑뻑 피다가 그다음 어때?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 그 회담 왜 안 돼?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만났다는 것만 보여주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특사, 밀사, 이우락 같은 사람 북한에 파견해가지고 김일성 만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공식적인 관계, 남북 적십자 회담 같은 민간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분석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과거엔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안 했다고 사회과학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다음 약한 관계의 힘 볼게요. 자, 비공식적인 관계가 왜 중요한가? 지금 얘기한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파벌이나 공식적 밑줄 쳐보세요. 파벌이나 공식적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 즉 제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체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너무 경직돼 있어. 자신들의 조직의 논리라든가 어떤 의무라든가 임무 같은데 너무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편파적인 견해에만 사로잡히기 쉬우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유행에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왜? 자신들의 조직의 논리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직 및 고용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제도적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조직화되기가 힘들고 왜? 지들끼리만 딱 조직되고 다른 외부에 있는 애들하고 조직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또 정치적인 운동이나 목표 지향적인 조직에 쉽게 통합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인식의 유연성과 생각을 자주 바꿀 수가 있어. 개인주의적 자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 자세는 강한 유대 관계로 결합된 집단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지마 류조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약한 유대는 정보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문화적, 과학적 아이디어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집단을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이론은 최근에 공공정책 네트워크 분석, 아까 얘기한 철도정책 분석 같은 거, 각종 시민운동 분석, 특히 이제 애드보커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다 한번 써봐요. 자, 주창 네트워크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건 운동가들,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 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공유해? 신념과 주의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신념과 주의를 갖다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합한 네트워크, 이게 주창 네트워크입니다. 얘네들은 어때? 국제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을 갖다 전개하는 행위자고 국제적으로 인권 스탠더드, 그러니까 인권 규범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의 규범 같은 것들을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예요. 다음 공공정책의 전문가 집단이 미치는 영향의 분석. 자, 이게 에피스테믹 커뮤니티, 인식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예요. 얘들은 어때? 이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같아. 그렇죠? 왜? 같은 이론이라든가 같은 학문적인 베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대부분 같아. 이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다음 어때? 인식만 같이 하나? 그 문제에 대한 처방,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처방도 똑같이 내리는 사람들이 이 인식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냐면은 외교 정책이라든가 각종 공공 정책에서 전문가 그룹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가 새로운 주제거든. 그러면서 이 인식 공동체의 분석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 자, 이 네트워크 접근법은 이거 말이 어려워.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면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로 이 네트워크 분석은 누가 누구랑 접속돼서 무엇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권력자의 영향력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청난 사회 구조에서 높은 권력의 위계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작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연구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사례가 있어요. 아마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사례야. 나 같은 비주류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사례인데, 여러분 1950년에 그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CCF라고) 하는 국제 지식인 단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 관여를 해갖고 여러분들 거기 관여한 사람들 이름 갖다 혹시 집에 갈 때 챗GPT한테 물어봐. 야,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알려줘. 내가 실험 삼아 해봤거든. 이름 딱 뜨거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충격받을 겁니다. 여기 정치학 교재에 들어간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 자, 얘네들이 뭐를 했어? 1950년에 이 지식인 단체가 베를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인권운동을 전개하겠다. 우린 사회주의자 편도 아니고 자본주의 편도 아니야. 지식인의 양심을 걸고 중립적으로 인권운동에 관여할 거야. 자, 그랬단 말이야. 얘들이 50년에 만들어졌는데 1966년도에 뽀롱이 났어. 어떻게 뽀롱이 났어? 미국의 맨 처음에 이제 웬 듣보잡 언론이 이 CCF라고 하는 지식인 네트워크가 사실은 어때? 미국 국무부와 CIA한테 자금을 받아서 사실상 어때? 친미적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다. 이게 나중에 뉴욕타임즈가 이걸 물어요. 뉴욕타임즈가 물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명백하게 밝혀져서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갖다가 몇 년 동안 했던 그런 사건으로 하면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단 말이야. 미국 정부가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사회주의 인권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써먹었다는 거지. 그렇죠? 네트워크 분석만 하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 바깥에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권력에 대한 분석을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를 네트워크 내부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아까 얘기한 주착 네트워크와 애드보커시 네트워크와 에피스테믹 커뮤니티의 경우 네트워크의 멤버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전문성 등의 말이 어려워 구조적 기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할게요. 자, 전문가 그룹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자, 봐봐. 단순하게 이 전문가 집단의 이론이라든가 분석들이 좋아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닐 수가 있지. 바로 뭐야? 정부에 의해서 선택을 갖다 받아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뭐? 정부가 너네들의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정책 자문을 해줘. 그래야 인식공동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빼먹는다는 얘기야. 분석에 있어가지고. 자,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정치학의 핵심 주제인 권력의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누가 누구를 만나서 뭐를 주고받았다는 서술에 그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술에 그치게 되는 문제, 이거 여러분이 거기다 메모 좀 해놓으세요.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이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14페이지부터는 주요 이론을 통해 본 사례들이야. 지금 이제 나올 거는 워낙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론 한두 개만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할게. 자, 공공선택 이론은 대표적인 행위자 중심 이론이고, 그 뒤에 나오는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는 대표적인 구조 중심의 이론이고, 특히 구조 중심 이론 중에서도 기능주의적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갈등론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